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발의 내디듬은 용기가 필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염두연 작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연의 변화라든지 또 이제 도회지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갈등들, 이런 거를 보면서 질문하는 일을 놀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구하고 했거든요. 서로 간에 진짜 동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경계선이거든요. 유연한 경계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정서적 연결에 있어서는 하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지대를 지켜주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연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삶의 언어들을 잘 수집하고, 안전지대에서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내담자들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이 질문 기술입니다. 질문은 저 염두연이라는 사람의 글쓰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내담자의 마음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불안과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경험 속에서 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질문을 가지고 제가 풀어나가 봤습니다. 불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안은 단지 두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잘 비춰주는 거울이자 우리의 그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 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삶에서 내가 놓친 것, 혹은 내가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것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에서 하이데거까지 이제 철학자들을 쭉, 그 안에도 수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유하는 불안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불안의 그 본질, 그거를 이해하는데, 제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내담자들의 불안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됐어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연극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독서 분야에서도 30, 40대에 제가 읽었던 이 독서 분야를 보니까 그 실용적 자기계발 도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제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왠지 어딘가 놓치는 것 같고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 불안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 그러면 철학자들은 또는 예술가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불안을 사유하고 그들은 다루었을까? 이거를 제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더욱 그 철학자들의 불안에 대해 사유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면은 거기에 국한되잖아요.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데, 알면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풀리는 인생, 불안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거나 안 풀리는 인생의 숙제 같은 문제들은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했는지 살펴보는 일은 정말 불안 문제에 대해서 의미, 해석 또는 행동, 이런 것들에 굉장한 스펙트럼을 넓혀주었습니다.
불안을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뇌 경고 시스템으로 많이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전부터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의 생존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내가 불편한 감정들,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에서 불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불안은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막 동반하는데요. 이는 뇌의 편도체라는, 편도체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내가 위협을 느낄 때, 위기 상황에 모일 때, 공포감을 느낄 때 저도 모르게 여기에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불안하게 하고 저의 안절부절하게 하고 얼어붙게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몸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내면 소통, 자기 몸이 어떤지 내면이 어떤지를 자주자주 물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 치유도 가능하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 속에 특히 요즘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감정인 소외감, 이런 거에 대해서 감명 깊게 봤던 게 카프카의 변신이거든요. 그 주인공인 그러고 잠자는 무슨 외판원이었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각류인지 갑축류 이런 걸로 등이 딱딱한 이런 벌레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밥도 갖다 주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점점 가족들과도 이제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 존재의 부조리라든지 어떤 소외감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원래는 이 가정의 주 경제원이라서 생활비라든지 엄마 아버지 뭐 동생 여동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 경제원이었는데 근데 점점 밥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부담을 느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대화가 단절되고 충녀와 인간과의 보이지 않는 벽, 이런 걸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이 부조리라는 것도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문학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또한 뭐 갈등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런 작품을 보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 안에 감정의 선이 따라가면서 이입도 되고 이것을 치료의 과정도 되고 정화도 되고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불안을 다양한 예술, 문화, 글쓰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해소를 한다라기보다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관점을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예술, 문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게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가는데요. 뭉크의 절규처럼 우리 미술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면을 직접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미술작품이 가진 그 시각적인 충격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내 감정과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상 과정에서 내 자기 내면의 탐색도 이루어지고 감정의 카타르시스, 이런 감정 정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책 안에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뭉크의 절구뿐만이 아니라 또 고흐의 작품들을 우리 너무나 익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까마귀 그림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귀를 잘라서 있는 그 그림들도 자화상도 보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소통이 없으면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해소시키고 또 조금 더 이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작품을 보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작품 속에서도 봤고 저도 이제 그렇게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통합예술치료가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음악치료라든지 미술치료, 글쓰기, 문학치료, 동작치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늘어나는 이유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이라고 봐요. 아까 앞 서두에 얘기했듯이 봄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나오고 또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본인이.
그림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문학적인 이런 것도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행동의 감정들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자연히 이완되고 또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불안이 서로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치유가 되었던 이런 것들은 사실 책 속에서 많이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불안에 도움이 될까 라고 봤더니 이 영화는 문학처럼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잖아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이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안을 모티베이터로 다뤄야 되겠다 라고 하면 불안이라는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꾹 눌러놨던 억압되었던 이 감정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의 그 내면의 감정들이 정화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영화 속의 인물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참 다양했습니다. 지금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현되었을까? 뭐 꼭 거기서부터 발현됐다고는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아내에게 알 수 없는 이 정체성을 찾아갈 수 없는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곳에서 발현되지 않았을까? 이 아내는 정말 이렇게 환경과 이 설정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해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길들여지고 정말 소외되는 이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청소년 시기에 겪어야 하는 자아 정체감,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같은 미러와 같은 구조 속에서 그 불안을 극대화한 작품이거든요. 오브룩 호텔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수많은 방으로 구성된 미러 같은 공간이 딱 배경이 나와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점점 더 이 미러 같은 것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어떤 출구를 찾고자 하는 자기의 가치, 자기의 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길을 따라 헤매는 이런 과정에서 공간은 더 극도로 불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큐브릭은 이 호텔에서 정말 공간 자체가 인간의 심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로 속을 헤맨다는 건 안개 속에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를 겪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옳을까? 이런 것들을 무수히 자기가 고민하면서도 뚜렷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어가는 것이 어떤 책이라든지 책이 출간되는 걸 보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가 아들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도대체 어느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론이 될까?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 미로를 찾아 나갈까? 이런 것에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내가 근원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나 자아 정체감을 알려주고 확립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끊임없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돼서 상대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효과가 나와야 되고 효율이 나와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그 분야에 아주 주의를 끌고 주의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1등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런 중심 구조의 사회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대학 입시 시험의 준비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대학 입시라는 골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고 달려가다 보니 주변에 풍부한 경험과 관심과 호기심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부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뇌를 만들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다 들어갔으나 자기와는 맞지 않고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이
뇌를 만들고 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사회에 비추어서 내가 괜찮은가? 내가 충분한가? 이 정도면 되는가? 다른 사람의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 더 잘하고 있네?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사실은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구조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정말 내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목이 마르는 것처럼 계속 그러한 비교에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상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진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 속에서 SNS 숲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SNS 속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다 보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타인을 끊임없이 한 5분만 해야 되겠다, 오늘 5분만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뭘 왜 돌아다니냐, 계속 나의 삶과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 난 이렇게 사는데, 이런 비교 불안에 많이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SNS 그 카톡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을 거의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시사선택해서 보는 편인데, 이렇게 카톡방을 보면 올라와 있는 것이 거의 99 이렇게 찍혀 있어요. 99. 그리고 거기를 보면 300 막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이 숫자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 SNS 속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연결 속에 있지만 어찌 보면 나한테 딱 맞는, 나를 정말 소통하는, 신뢰하는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연결 속에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더 소외감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확산시키고 키워주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뒤처지고 있구나.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감각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이 문제들은 뭘까요? 현대인들이 그 불안을 가장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이 SNS가 아닐까, 이 디지털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처음에 이게 키오스크가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 키오스크 같은 이 디지털 환경들, 여기에서 50대 이후 60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굉장히 불안감,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이 등장,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 새로운 AI의 등장, 이런 것에 나는 바보 같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동떨어진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거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 인간성을 오히려 더 위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불안이라는 걸 가져와 봤거든요.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이 기술 발전이 인간의 능력보다는 인간은 천천히 자연처럼 변해가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은 너무나 빨라요. 핸드폰도 6개월이 지나면 변화되고요. 키오스키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도 못해서 주저주저 했는데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눌러보고 습득을 하면서 빨라졌지만, 이렇게 우리 현 시대의 기술들, 기술 문화의 발전들이 인간 능력보다 너무 빨리 성큼성큼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세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불안감, 소외감을 더 느낄 겁니다. 저도 이제 사고가 사실은 2019년 11월 25일 날 아침 8시에 났거든요. 큰 교통사고가. 근데 그 사고 일어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도 큰 사고였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거 앞에서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를 겪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요?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가족인지 내 옆에 있는 이웃에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희생당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상 PTS, 일상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시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마음을 치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담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오늘이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유해주고자 문을 열어주고자 전국민 마음건강 또는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선별된 사람들, 해당되는 사람들만 일부 극소수만 가서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PTSD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치유가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써놨거든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일상 대화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자주 내면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썼거든요. 일상 어느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리적 회복은요. 그래서 안전한 대화할 수 있는 곳,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나와 나의 내 내면과 잘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회복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자주 해요. 출발은 어디에서 하냐? 감정, 기분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긴장됐던 게 이완되기도 하고 제 얘기를 가장 공감해 줄 수 있고 잘 들어주는 이 사람하고 작은 대화를 이루어져요. 작은 대화는 뭡니까? 일상에 내가 소소한 이야기들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하고 있었던 얘기를 기분 나쁜 얘기고 속상했었던 얘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제 일상의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신뢰관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가 일상 대화들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불안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경고등이거든요.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 우리는 그 감정에 이제 환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말을 해주고 불안하면 불안하다. 우울하구나. 두렵구나. 라는 거를 말로 한번 해주기만 해도 쭉 조금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내가 정서적으로 조금 이완이 돼야 공격 태세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내면을 이렇게 탐색해보고 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공격 태세에서 불안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면 내 내면과도 소통이 되고 무엇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무엇을 안 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성찰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나의 주관적인 경험의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경험의 해석이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너무너무 서로 천차만별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불안을 느꼈을 때 내 마음을 이완시키는 일은 나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이게 됐을 때 새로운 재구성은 무엇으로 하냐? 새로운 이 불안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다른 이야기로 바꿔주려면, 현실을 다르게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면 소통이라는 거죠. 그게 있을 때 한 가지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극을 본다든가 무용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환경을 바꿔서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완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좀 간과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지, 위협을 느꼈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탐색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담을 할 때요, 수많은 심리 이론가들이 이론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도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 연구해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대상자마다 내담자마다 모두 다 같은 이론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이 내담자들에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상담사들이 좀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이론가들을 쓰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노출 치료라든지 수용 접는 치료라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감정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수용 접는 치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 치료법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과 이 사실, 이 문제를 분리하는 이 모든 도구들, 매체들을 씀에 있어서 NLP 긍정심리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동작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어떤 우리들의 기분이라든지 내면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이 심리 치료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이 불안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들이 이 문제 안에서 상자 밖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상태를 어떻게 내가 끌고 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불안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나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떠오를 때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면과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를 불안한 문을 하나씩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열어주는 거가 무엇에서 나오겠어요? 내가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 방어하고 문을 닫고 안 열어주겠죠. 그렇지만 내 불안을 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 상태, 환경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심리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이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애착 손상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 애착 손상이니까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안감을 느껴서 가슴이 뛰고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또 뛰어나가서 환경을 다른 곳에서 내가 숨을 쉬어봐야 살아나고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일단은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불안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요. 제가 미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림이라는 도구를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이유도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끌적거리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자기 내면의 불안을 이쪽으로 자유롭게 통제당하지 않고 풀어내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대로 참 잘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전문적으로도 막 그림도 그렸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잘 풀어내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요즘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보고 그린다든가 사실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많이 표출해내는데 그를 통해서 많이 이완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분은 아직도 그림을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치료가 아닐까. 내가 무엇인가가 안절부절하는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심리치료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독자님들은 명상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명상을 해왔습니다. 명상을 했는데 처음에 3분 안에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더라고요. 그 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명상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수년간 이 연습을 하루에 의례처럼 했거든요. 최진석 교수가 하루에 일과 중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의례를 가져보라는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아, 이게 우리 하루에 새벽기도처럼 묵상처럼 의례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상을 했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거든요. 했는데 하다 보니 저만의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아하, 호흡에 집중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졸지 않으려고 하면 호흡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막 계속 숨길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호흡이 쫙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뇌가 시원해짐을 느꼈거든요.
답답한 가슴이 슉 이완되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명상을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면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또 올 수 있어요. 생각이 또 올 수 있는데 이거를 또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거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3분씩 시작했던 이 호흡 명상이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도 아직도 PTSD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어디를 약속을 잘 안 해요. 약속을 하고 드라이를 한다든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한다든지 하면 이미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사고가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약속 시간에 8시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과 그 몸에 그거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제가 잘 안 하는데,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머무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내가 머물지 못하면 우선 할 수 있는 거, 호흡 먼저 하자.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완되는 거, 이완되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고 상자 밖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명상을 저는 일상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되면은 뭐 알아차리고, 내가 이거 불안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명상인데요. 알아차림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명상인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졸리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의 현장에서 미술치료 많이 하죠. 미술치료라고 미술 도구, 이런 미술 매체, 그림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하려 그러면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우리가 감정과 불안에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 사실 하나하나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내 기분 자체도 단어로 표현하려면 못하거든. 그렇지만 내가 움직이는 거, 걷는 거, 또는 어떤 그림 매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끄적거리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을 손 또는 몸이라든지 이미지로 잘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죠.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뭘로요? 걷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그러니까 그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을 내 마음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위 창작행위, 창조행위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불안해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최근에는 사실은 통합예술치료라고 많이 명명해서 대학원에서 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지금 배우고 표출하기도 하고, 또 심리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지시했을 때 더 불안하고 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통제감을 회복하고 조금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 감정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또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물론 산책이나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것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약간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걷고 춤을 추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거, 억눌렸던 것이 조금 이완되는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완이 되고 나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피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방어 형식이 저한테로 와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저 안에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통합예술이 굉장히, 저는 이 매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치료 현장에서 또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공동체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현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또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줌을 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공동체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온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우리 집에 조그만한 거 특별한 음식을 하면 엄마가 저보고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한 마을이 한 가족이었어요. 작은 거지만 엄마가 지어주는 이 갖다 주는 거 쟁반에 이웃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이거 했어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하고 갖다 드렸던 게 이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이제 현대에 오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공동체이지만 한 아파트에 살고 한 라인에 사는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 학부에서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학습 동지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한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고 공통적인 이런 이론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 자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서로서로 각자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다르고 또 소통을 하는데도 굉장히 견제하면서 경쟁적이면서 이렇게 말을 여는 거 봤을 때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아까도 앞에 서두에도 조금 말했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내가 있는 그대로 약간 부족한 거, 또 나의 상처, 나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평가 없이 들어주는 이런 한 사람, 한 공간, 이거를 찾아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운동.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지만 운동을 하는데 뭘 하냐? 아무것도 다른 거는 주의 기울이지 않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냥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데 그 걷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있었던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 걷는데 한두 번 있었던 게 속상했던 거,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상대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 얘기만 해주는데도 괜히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그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고, 또 일주일간의 그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렇게 걸으면서 이완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또 기다려지겠죠. 우리 독자님들도 한번 이런 기회, 누군가가 한 사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 안심되고 내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공간도, 한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책 모임이거든요. 책 모임. 책 모임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 안에서 우리가 1대1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동반자하고 양육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모든 사례들, 신앙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고민거리를 거기서 다 사례를 나누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이다, 안전한 대상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1대1 양육을 하거나 걸으면서 한 공동체, 한 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의 심리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심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쪽에서 보면 와, 우리는 개인 심리 상담실도 놓고 하기 힘든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미 저는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떤 심리 상담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우리 심리 상담 이잖아요. 전문가가 대화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심리적 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심리 상담실인데요. 그 감정의 매듭을 함께 풀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전문가를 만나는 거, 전문 매체를 만나고, 이것이 저는 심리 상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은영 박사님도 그 방송 매체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잖아요. 이 객관적으로 가족
가족들의 대화, 그 아이의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것이 문제가 출발들이 발언이 됐는지, 부부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언이 됐는지를 스스로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하고 또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모티베이터가 되기도 하는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심리 상담이랑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방법,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이러한 것에 갇혀 있구나, 이러한 것을 주로 쓰는구나, 이거를 딱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한 번 더 물어줌으로 인해서 자기 알아차리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거,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해결하고 문제의식만을 풀어나가고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심리상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심리상담, 심리랑 친해지는 거, 특히 내 마음과 친해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과 친해지기의 첫 번째는 기분 알아차리기, 감정 알아차리기, 이거를 누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 달아주고 자기가 친해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 심리상담가는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가 하는 일상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으로 떠오를 때에 이것이 아, 내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 불안은 어디서 왔지, 아, 내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뭐지? 이거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이런 거를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에 민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자주 내 감정을, 느낌을 이름표를 달아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이름표를 달아줄 때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이 신호에 대해서 이름 달아줌으로 인해서 감정을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느끼고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사람이 불안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으로 오죠. 몸으로 오면은 사실은 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민감성도 있지만 몸의 민감성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몸이 피곤한 거에서부터, 눈이 뻑뻑한 거에서부터, 어깨가 뻐근한 거에부터, 목이 뻣뻣한 거에서부터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친해져라. 네가 목이 뻣뻣하구나, 네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한번 내가 똑같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를 얘기해 본 만으로도 어때요? 이완이 된다. 그러면서 호흡을 2위에서 깔딱깔딱 막 짧게 하고 있던 거를 깊게 이 밑에 단전까지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는 것부터 해보면 우리가 불안과 친해지고 공존하고 이완됐을 상태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 이 불안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를 정말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나로 만들어갈지, 나다움을 찾아갈지가 분명히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뭐가 나와요? 생각하는 기록도 되고, 또는 내가 안전한 사람들과 정서적인 나눔도 용기 있게 내가 시도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누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 느낌도 적어볼 수 있고,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친해지고 자기다움의 길을 찾아가고 행복을 창출해가는 자기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발의 내디듬은 용기가 필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안을 계속 잠재우고 억눌러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면 좋겠어요. 너 불안하 왜 왔니? 또 왔구나. 뭘 알고 싶어? 물어봐 라고 친해지게 자주 대화하고요. 불안이 몸으로 느껴지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 몸에게 너 왜 가슴이 뛰니? 너는 왜 지금 목이 뻣뻣하니? 어떤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몸은 아마 어디엔가가 감정이 심어져서 기억을 뚫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주로 말을 하는 게 예술이나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는 이런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걸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긴 시간을 걸으면서 운동이라는 걸 의식을 하면서 걷는 거를 통해서 제 몸에게 위로와 또 선물을 주고 있고요. 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저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제 근육이 건강해지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독자님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내 몸을 움직이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마음과 몸이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구에겐가가 정서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또 내가 나한테도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이 나고, 뭐 꿈도 생각이 나고, 비전이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다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이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예술가들의, 전문가들의 예술 표현 활동 했던 것들을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무용도 다니고 그림 전람회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가서 그들이 불안 또 현 시대의 어떤 이슈들을 어떤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놓는 거, 또는 공간 안에 전시해 놓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불안이라는 걸 보게 되고 내가 이완이 되고 조금 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 문제를 좀 더 나다움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독자님들도 또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작은 하나의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선물을 주는 이런 기회를 의지적으로 마련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이완되고 자기다움의 세상, 또는 자기다움의 인생,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